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제발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용서? 당신의 그 값싼 사과 한마디가 제 지옥 같았던 5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아들을 의붓아들 대신 감옥에 보낸 지 5년. 오늘 제 아들 민준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잿빛 하늘은 제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인 박태만 회장이 연초에 새로 뽑은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더없이 부드럽지만 어째서인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왜일까요? 5년, 그 길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운명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저를 바라보던 아들 민준이의 눈빛을, 그 눈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죠. 아들은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을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한 사람은 10달을 품어 낳은 바로 이 어미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박 회장은 파트너와 사업 전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차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이제 막 출소할 사람을 데리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민준이는 그저 돈으로 이 가족의 평화를 사기 위해 던져진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옆에는 박 회장의 아들 태진이가 앉아 있습니다. 녀석은 스마트폰 게임에 콜을 받고 있다가 게임에 질 때마다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민준이와 동갑인 녀석. 어째서 두 아이의 운명은 이토록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한 아이는 비단 옷을 입고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데 다른 한 아이는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 뒤에 청춘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도시의 마천루를 뒤로하고 청주교도소가 있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눈물 속에 흐릿하게 번져갑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이 떠오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태진이는 만취한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덜덜 떨며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명예에 흠집이 갈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태진이는 우리 그룹의 미래이며 절대 감옥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민준이는 성격도 유순하고 아직 이렇다 할 사회적 기반도 없으니 민준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자고 했습니다. 출소하면 거액의 보상금과 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저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모자를 당장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비겁하게도 저는 그 행복이라는 허울과 안락한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저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민준아, 형 좀 살려줘. 이 엄마 좀 살려다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은 지난 5년간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끔찍한 엄마입니다. 그때 태진이가 제 팔을 툭 치며 생각의 흐름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왜 초상집 온 사람 같은 표정이에요? 오늘 개 나오는 날인데 좀 웃어요. 아빠 보시면 또 한 소리 하시겠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웃음은 경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웃으라고?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마음으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원망할까요? 아니, 저를 더 이상 엄마로 생각이나 할까요?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와 숨을 조여옵니다. 박 회장이 뒤를 돌아보며 불쾌한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표정 좀 어떻게 해? 누가 보면 상이라도 당한 줄 알겠네. 이따가 걔 만나면 돈 몇 푼 쥐어주고 어디 멀리 가서 장사라도 하라고 해. 이 서울 바닥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내 체면에 흠집 가는 꼴 못 보니까. 그리고 곧 태진이가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하는데 전과자 동생 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끝장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그는 민준이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걸 넘어 일말의 인간적인 정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민준이는 그저 지워버려야 할 오점일 뿐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맛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 끓여주며 그간의 서름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지만 제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들을 팔아 얻은 가짜 평화 속에서 제가 감히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차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붉은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구나. 곧 아들을 다시 만나는구나.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1000번, 10,000번 미안하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보입니다. 푸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풍경. 바람에 나부끼는 벼들이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립니다. 옛날에 민준이는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교할 때면 꼭 떡볶이 한 컵을 사들고 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제게 들려주곤 했죠. 석양 아래 울려 퍼지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한데 이제 그 웃음은 사라지고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5년의 감옥 생활이 내 아들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여전히 순박하고 착한 아들일까요? 아니면 세상 풍파에 거칠어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박 회장은 교도소 정문 앞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크고 육중한 철문이 제 눈앞에 위압적으로 서 있습니다. 저곳이 내 아들의 청춘을 가둔 곳입니다. 저곳이 아들의 외롭고 절망적인 밤들을 지켜본 곳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져 현기증이 났습니다. 태진이도 따라 내리더니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는 양복 옷깃을 여몄습니다. 녀석은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이런 총구석은 더럽기 짝이 없네. 박 회장은 마치 공사 현장을 시찰 나온 사람처럼 뒷짐을 진 채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애타는 마음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고 참회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려버릴까. 어떤 반응이든 저는 아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교도소 민원실은 낡은 나무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겨우 걸터앉아 땀으로 축축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박 회장과 태진이는 벽에 기댄 채 노골적으로 지루하고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연신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일 처리하고는 사람 귀한 시간 다 뺐네. 잠시 후 한 교도관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수용자 가족이십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수용자 김민준, 엄마입니다. 오늘 아이가 만기 출소하는 날이라서 가족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교도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기록을 왜 확인해야 하지? 분명 오늘이 출소일인데 제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는데 틀릴 리가 없습니다. 어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 불안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은 그저 귀찮은 절차일 뿐이었죠. 5분이 마치 5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교도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옆에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상관인 듯한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가족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제가 황급히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제가 걘 엄마입니다. 나이든 교도관은 엄숙하면서도 어딘가 연민이 담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제 사무실로 잠시 들어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이라니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한 저를 태진이가 부축했지만 입으로는 아, 진짜 귀찮게 구네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시죠. 우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럴 시간 없어요. 하지만 나이든 교도관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에 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회장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하지만 정돈이 잘된 방이었습니다. 교도관은 우리에게 물을 따라주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김민준 씨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제 귀에 내리꽂히는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여 되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출소일이 맞잖아요. 아니면 징계라도 받아서 형기가 늘었나요?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겁니까? 수천 가지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저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나가 교도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무사한 거 맞죠? 박 회장도 이때는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없다니 말이 돼? 우리가 정식으로 통지서 받고 온 거지. 할 일 없어서 수백 킬로를 달려온 줄 알아? 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람 숨긴 거 아닙니까? 아니면 탈옥이라도 했어요? 나이든 교도관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박 회장에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김민준 씨는 탈옥하지도 징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는 이미 6개월 전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아들의 형기는 분명 5년이었습니다. 왜 일찍 출소한 거지? 그런데 왜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교도관은 우리의 얼빠진 표정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고 특히 5년 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죄라니, 그 말은 민준이가 사고를 낸 범인이 아니라는 걸 경찰이 알게 되었다는 뜻? 그렇다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저는 반사적으로 박 회장과 태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태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손에 들고 있던 고가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교도관은 우리 세 사람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의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민준 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즉시 석방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곳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하게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유로워졌고 누명을 벗었다. 이것은 제 인생 최고의 희소식이지만 어째서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아들이 무죄라면 태진이의 죄와 우리 부부의 은폐 시도가 드러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을까요? 왜 이토록 무섭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이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교도관은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수용자가 소 안에 있을 때만 관리합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자유로운 시민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희가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김민준 씨는 현재 아주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비록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도관의 말은 이야기를 더욱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철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차갑고 비밀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 문을 지나 제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이 죄 많은 어미를 혼란과 공포 속에 남겨둔 채로 말이죠. 교도소 사무실의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출소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이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25, 5년이라는 세월을 사회와 단절된 채 보낸 아들이 학벌도 자본도 없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박 회장은 잠시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이내 평소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교도관을 향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그 민준이란 녀석이 뭘 할 줄 안다고. 감옥 가기 전에도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순에 빠진 새님이었는데 출소해서 전과 기록만 없어져도 다행이지. 성공은 무슨. 아마 어디 공사판에서 막노동이나 하고 있겠죠. 농담도 잘하시네. 태진이도 아버지를 거들며 경멸하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민준이 걔 엄청 답답하고 답듯하고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꼴찌에 겁도 많았어요. 이제 출소해봤자 누가 걔를 써주겠어요. 아마 창피해서 어디 구석에 숨어 지내는 거겠죠. 괜히 부풀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교도관은 두 부자의 거만한 태도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서랍에서 깔끔하게 접힌 경제신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신문을 우리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이걸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나온 신문인데 이 도시에 주목받는 젊은 기업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해외 파트너들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악수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 얼굴, 그 눈빛을 제가 어찌 못 알아보겠습니까? 바로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민준이는 과거의 유순하고 소심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거물, MJ그룹 김민준 회장,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뒤흔들다 라는 굵은 헤드라인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기사의 모든 글자를 개걸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는 그를 경이로운 현상, 과감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지닌 투자의 귀재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룹은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인수하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쳤고 그의 자산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태진이가 신문을 주워보고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눈을 비볐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났고 인맥은 또 어디서.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quote. 그는 교도관에게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 김민준이 맞습니까?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교도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수용자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는 이곳을 떠나기 전 가족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4번 접힌 하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날카롭고 단호해진 필체로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피의 빚은 피로 갚는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발이 저려와 종이를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틀림없는 민준이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피의 빚은 피로 갚는다니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복수하겠다는 뜻일까요? 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걸까요? 박 회장이 종이를 낚아채 읽더니 손 안에서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괘씸한 놈.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좋아. 어디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다. 감옥에서 갓 나온 놈이 돈 좀 생겼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태진이도 지지 않고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 하는 짓 좀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같은 부류는 절대 은혜를 모른다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온 가족을 물어뜯으려 하잖아요. 아직도 쟤한테 미련이 남았어요. 저는 말없이 앉아 눈물만 삼켰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성격을 압니다. 순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아이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침묵과 실종은 바로 이 재회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우리 가족에게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암울한 마음으로 박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차 문을 닫고 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서울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는 MJ그룹과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태진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과 질투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문 속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은 성공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착하고 효심 깊었던 옛날의 민준이는 그 운명의 밤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것은 김민준 회장이라는 복수의 불꽃을 품은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에 불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차는 세 사람의 각기 다른 불안과 공포를 싣고 폭풍우가 몰아칠 미래를 향해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고급 세단은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우리를 체함했던 질식할 듯한 공기로부터 도망치려는 듯이 말이죠. 차 안에는 단조로운 엔진 소리와 박 회장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제 남편의 잔뜩 찌푸린 계산적인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옆자리에 던지더니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그 귀한 아들놈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아니면 두 모자가 짜고 우리 부자를 속인 건가?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보. 저도 당신처럼 오늘 처음 안 사실이에요. 5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고 편지 한 통 없었는데 어떻게 미리 짤 수가 있겠어요. 제 변명은 힘없고 떨렸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경멸이 가득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당신이 낳은 자식인데 성질머리를 모를 리가 없지. 그놈 같은 부류가 무슨 수로 회장님이 돼? 뻔하지. 밀수나 사채업자들 돈 세탁이나 해주는 바지 사장이겠지. 똑똑히 들어도 만약 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일에 얽히면 이 집안을 끌어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다시는 당신 모자 뒤치다꺼리 해줄 생각 없으니까. 옆에 앉은 태진이도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민준이 걔.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여도 속은 시커멀걸요. 협박 편지 남긴 것만 봐도 알잖아요. 피의 빚은 피로 갚는다라니. 무슨 홍콩, 느와르 영화 찍는 줄 알겠네. 누굴 협박하는진 몰라도 우리한테 덤빌 생각을 하다니. 누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줬는지 잊어버렸나 봐요. 진짜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니까. 두 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했던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으로 달려와 제 저녁 준비를 돕던 아이. 누구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아이가 협박이라니.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5년의 옥살이가 제 아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 가족의 잔인함이 그를 그 길로 내몬 것입니다. 박 회장은 이 암울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기사에게 음악 소리를 키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은 제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태진이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걱정 마. 아빠가 이미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봤어. 그 MJ그룹인지 뭔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회사라 기반도 약해. 아마 민준이 그놈은 어떤 건물 뒤에 숨어서 얼굴 마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겠지. 돈 좀 생겼다고 이 아빠를 얕보다니. 이 아빠가 이 바닥에서 구른 지가 몇십 년인데 어떤 인간들을 못 만나봤겠어. 어디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고. 태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야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운영하겠어요?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겠죠. 그러다 조만간 팽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걸요. 그때 되면 또 엄마한테 와서 빌빌거리겠죠. 저는 차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의 모욕적인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민준이는 그저 도구였고 걸림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저는 그들이 아들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차는 호화로운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크고 웅장한 집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제게는 춥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제 양심과 모성애를 묻어버린 무덤이었습니다. 박 회장과 태진이가 다가올 프로젝트와 막대한 이익에 대해 떠드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폭풍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민준이와 증오로 가득 찬 글귀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편히 잠은 잘까? 아니면 나처럼 하얀 밤을 새우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까? 민준아, 엄마가 미셔하네. 1000번, 10,000번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너무 늦어버렸겠지. 민준이를 놓친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저는 물밑에서 불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바빴고 태진이는 아침마다 번쩍이는 차를 몰고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화병에 꽃을 꽂고 있는데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태진이의 차가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한밤중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녀석이 웬일일까요? 태진이는 살기등등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니 가방을 소파에 내팽개치고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결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물었습니다. 태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일찍 왔어? 누가 속상하게 했니? 태진이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요.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 초상집 같은 얼굴 보니까 더 짜증나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녀석은 단 한 번도 제게 이렇게 무례하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키웠는데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러움을 삼키고 부드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돼서 그러지.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줄까? 술 깨게. 태진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주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스가 그의 옷에 튀자 녀석은 더욱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 잘렸다고. 똑똑히 들었어? 나 해고당했다고. 그 빌어먹을 놈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날 잘랐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해고. 태진이는 실적도 좋았고 승진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네가 뭘 잘못했니? 아니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태진이는 절망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잘못은 무슨?
아침에 회장님이 부르더니 구조조정 때문이라면서 해고 통지서를 주더라고. 하지만 뻔해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쓴 거야. 그 양반이 그러더라. 내가 어떤 거물한테 밉보여서 은행에서 날 감싸주다가는 불똥이 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거물에게 밉보였다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민준이가 시작한 걸까요? 태진이에 대한 복수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그의 힘은 이제 얼마나 막강해진 걸까요? 거대 은행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때 박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태진이 못지않게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머리를 감싸준 태진이를 번갈아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래? 방금 네가 해고당했다는 소식 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희 회장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 너 무슨 사고 쳤어? 태진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그냥 평소처럼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인맥 넓잖아요. 이렇게 잘리면 제가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박 회장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우리 회사랑 거래도 잘하던 은행이 왜 갑자기 등을 돌리지? 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박 회장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민준이랑 연락했지? 이거 그놈 짓이지? 솔직하게 말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맹세할 수 있어요. 박 회장은 콧방귀를 뀌더니 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아빠가 알아보게 둬. 분명 누군가 우리 부자 뒤통수를 친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가 애써 강한 척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충격,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암흑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진이가 해고된 후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쉈고 박 회장은 아들의 복직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태진이의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성사 직전의 계약들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준이가 그의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폭력이 아닌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저는 몰래 박 회장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J그룹 김민준 회장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MJ그룹이라는 로고가 위풍당당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룹 본사였습니다. 저는 그룹 회장 소개란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아들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감정 없는 차가운 얼굴로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해외에서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돌아와 단숨에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장악하며 이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꾼 젊고
유능한 기업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왔다고. 그것은 그의 정과 기록을 숨기기 위한 거짓 정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도와 이토록 완벽한 신분을 만들어준 걸까요? 누가 그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걸까요? 스크롤을 내려 댓글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상처럼, 성공 신화의 주인공처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빛 뒤에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보를 더 찾던 중 3개월 전에 낡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최 회장, 양아들 들여 화제. 호기심에 클릭하자 인자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기사에는 발전그룹의 최 회장이 김민준을 양아들로 삼고 몇몇 계열사의 경영권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혹시 5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유라, 부동산 재벌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라는 살아있었고 그녀의 가족이 민준이의 인생을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명목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 되다니. 진짜 가해자인 태진이는 법망을 피해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피해자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귀인을 만나 진창에서 벗어난 것은 기뻤지만 민준이의 복수가 태진이를 해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더 잔혹한 방법으로 복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명예, 청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까지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박 회장은 지치고 절망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제가 더듬거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책상 좀 닦으려고요. 박 회장은 의심 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왔어.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회사 부도나겠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이가 박 회장에게도 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이 돌아와 거대한 괴물의 형상으로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지키려 했던 남편, 박 회장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한쪽은 남편, 다른 한쪽은 아들. 저는 이미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죄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까요? 창밖의 빗소리가 제 양심의 흐느낌처럼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 며칠은 박 회장의 아내로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암울하고 공황에 빠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예전처럼 축하와 초대의 전화가 아닌 빚 독촉과 계약 파기 통보 전화뿐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이제 끔찍한 악몽이 되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쉬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 평생의 자랑이었던 태만건설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술에 취한 박 회장은 제게 모든 프로젝트가 자금난과 법적 문제로 중단되었고 협력업체들은 자재 공급을 끊고 대금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은 담보로 잡힌 이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절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회장은 유령 같은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 끝났어. 가장 오래된 파트너가 방금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 조사를 받고 있는 신용 없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더군.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조사하는데요? 박 회장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누구겠어? 당신의 그 잘난 아들 놈이지. 그놈이 내 파트너들 지분을 사들여서 나한테 등을 돌리게 만든 거야. 그놈이 날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아, 어째서 이토록 잔인한 거니? 복수하고 싶으면 이 어미에게 하렴. 왜 온 가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거니?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들이 집 앞으로 몰려와 빚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대문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댔습니다. 동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차는 이미 은행에 압류당해 그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멍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 묻자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버려 둬요. 방금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경고 차원에서 맞았다고요. 아빠한테 똑똑히 전하래요. 돈 안 갚으면 다음엔 가만 안 두겠다고.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이제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제가 버렸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돈의 힘과 복수심은 민준이를 무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며 민준이는 통쾌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도 피 흘리고 있을까요? 가난과 궁핍이 문을 두드리자 그나마 있던 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빚더미와 회사 부도라는 압박은 박 회장과 태진이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따뜻했던 가족 식사는 이제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라한 식탁 앞에서 박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태진이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내가 너 그 좋은 은행 지점장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걸 지키지도 못해. 네가 그 자리만 지켰어도 내가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했을 텐데 네가 날 망쳤어. 태진이도 밥그릇을 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야말로 본인부터 돌아보세요.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회사를 이 꼴로 만들어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결국 아내의 아들한테 뒤통수나 맞고 무능한 건 아빠라고요. 박 회장은 분노에 차 태진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태진이는 증오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더니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저런 괴물 같은 놈을 낳아서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당신이 이 집안의 불행 덩어리야. 당장 꺼져. 저는 사랑하고 평생을 헌신했던 두 남자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실수와 죄를 가려주는 방패막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방패가 쓸모 없어지자 그들은 가차없이 저를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상을 엎어버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울고만 있을 거야. 당장 민준이 그놈한테 연락해. 당신이 걔 엄마잖아. 가서 빌고 무릎 꿇고 우리 부자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라고. 만약 해결 못하고 돌아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저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파편에 손을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춥고 텅 빈 집에서 제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방구석에 웅크려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부자의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옛날처럼 엄마하고 부르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져 버렸습니다. 가족이 절망의 탐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고급 배송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달원은 제게 금박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신인란에는 이수진 여사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태진이도 아닌 오직 저에게만 온 봉투를 열자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정교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여사님을 MJ그룹 창립 5주년 기념 및 해바라기 자선재단 출범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저는 글자 하나하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파티에 초대했다고? 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이 죄 많은 어미에 대한 작은 정이라도 남아있는 걸까요? 해바라기 자선재단, 그 이름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옛날에 저는 정원에 해바라기를 가꾸었고 민준이는 그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기에 믿음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했었죠. 아들은 제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과 태진이가 제 손에서 초대장을 낚아챘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기회야, 당신을 초대했다는 건 아직 당신을 생각한다는 뜻이야. 가서 그놈을 만나. 울고불고 매달려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해. 당신이 걔 엄마인데 설마 모른 척하겠어? 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일 좋은 옷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세요. 가서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놈들은 체면을 중시하니까 엄마를 초라하게 내버려 두진 않을걸요. 운 좋으면 큰 돈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저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를 또다시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장을 다시 빼앗아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을 위해 돈을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 얼굴을 직접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날 때리든 욕하든 쫓아내든 상관없어요. 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잘난 척은 어쨌든 가서 돈만 가져와. 빈손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파티 당일 저는 옷장을 다 뒤졌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옷들은 지난 몇 달간 생활비를 위해 모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년도 더 된 낡은 벨벳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깡마른 제 몸에는 조금 컸지만 제가 가진 가장 점잖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희끗희끗한 머리와 근심으로 가득한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립스틱을 조금 발랐지만 슬픔이 가득한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며 민준이가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초라하고 배신자일 뿐일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립컨벤션센터는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값비싼 옷을 입은 신사 숙녀들이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꽉 쥔 채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난다. 내 과거와 죄를 마주해야 한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민준이를 만나야만 한다. 그것은 어미의 심장이 내리는 명령이자 제 남은 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저는 수많은 상념을 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닫힐 듯한 화려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거대한 눈물 방울처럼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고 대리석 바닥은 우아한 손님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수와 백합 향기가 뒤섞여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고 빛바랜 벨벳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은 화려한 공작새들 사이에 낀 늙은 까마귀 같았습니다. 주위의 여자들은 모두 반짝이는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장신구로 치장한 채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던지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시선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이 제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어릴 적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던 작은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슬픈 눈으로 호송차에 오르던 깡마른 청년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열렬한 환호 속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저 남자는 낯설 만큼 위엄있고 당당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최고급 검은 정장,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냉정하고 엄숙한 표정.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지만 그만큼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옷자락만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너무나도 변해버렸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성공하고 상상 이상으로 멀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팔짱을 낀 채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중요한 파트너들에게 가볍게 고갯짓으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아우라가 저를 불태울 것만 같았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서서 빛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르자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귀빈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해바라기 자선재단을 설립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자신처럼 잘못된 길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말이죠.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옛날에 그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자가 함께 좋아했던 그 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아직 저를 잊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가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행사가 끝난 후 아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이
제 심장을 찢고 갓 피어난 희망에 싹을 무참히 짓밟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파티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배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한 여성 사회자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준 회장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 질문에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젊은 거물의 비밀스러운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족에 대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저를 어머니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민준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가 서 있는 구석진 곳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아라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데 9달을 품어놨고 이만큼 키워낸 엄마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부정할 수 있는 걸까? 민준이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제 길을 찾아 떠나던 날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NS, 저는 외로움과 배신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인생의 잔인함이 저에게 강해져야만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성공은 오롯이 제 노력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은인들의 도움 덕분이지 혈연으로 맺어진 소위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 회장은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탄하며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한 어머니가 고통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어설픈 화장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은 수천 번의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차라리 고아라고 말할지언정 저처럼 끔찍한 엄마를 두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무대로 달려가 내가 내 엄마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 제가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엄마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주변의 음악 소리,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가 나를 외면하고 부정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꼭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다음 처벌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준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 저는 비서의 뒤를 따라 길고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각된 거대한 나무문 앞에서 멈춰서서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낯설 만큼 외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준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엄마라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겨우 걸터앉아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민준이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용서? 당신의 그 값싼 사과 한마디가 제 지옥 같았던 5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친어머니에게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저는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매일 밤 후회했어. 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단다. 민준이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 기도요? 제 안위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오늘 여기 왜 오셨죠? 당신의 그 빌어먹을 가족을 구걸하기 위해? 아니면 감동적인 모자, 상봉 연극이라도 하시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왔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만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제게 다가와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주 잘 삽니다. 당신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던 때보다 수천 배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도 권력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단 하나. 당신이 앗아간 사람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는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켜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당신의 그 귀한 남편과 아들에게 전하십시오.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고 저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게 수백, 수천 배로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아들까지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그 가족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두 눈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모든 분노는 이 어미에게 풀어 제발 다른 사람은 해치지 마. 여기서 멈춰다오. 민준이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내 옷이 더러워집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머니는 없습니다. 내 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그는 경호원을 불렀고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채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화려한 방을 나왔습니다. 길고 긴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인생에서
이 어미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목적지 없이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돌아보니 아까 저를 민준이에게 안내했던 젊은 비서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와 작은 검은색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남은 유일한 물건인데 이제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붉은 벨벳 위에는 낡고 작은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칠이 벗겨진 낡은 흰색 플라스틱 단추였습니다.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억눌렀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어떻게 이 단추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운명의 밤, 민준이가 입고 있던 흰 셔츠의 단추였습니다. 제가 그의 발치에 매달려 태진이 대신 죄를 뒤집어서 달라고 애원하던 그 밤,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 단추가 뜯겨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단추를 주워 손에 꽉 쥐었지만 경황이 없어 어디다 버렸는지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그 단추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값싼 단추를 5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감옥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이 단추를 간직했을까요? 친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뜯겨 나간 단추처럼 우리 모자의 연도 그렇게 잔인하게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제게 이 단추를 돌려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까지, 왜 이 아픔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니? 차라리 다 잊고 행복하게 살지. 비서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네며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두 번째 물건입니다. 회장님은 사업가이며 사업가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을 낳아준 빚은 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률 서류 한 뭉치와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에 찍힌 1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숨을 늦게 한 것은 함께 들어있던 서류의 제목이었습니다. 관계 단절 및 양육비 반환 합의서. 민준이는 돈으로 우리의 모자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100억으로 저를 낳고 키워준 값을 치르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이 돈이면 사모님의 모든 빚을 갚고 남편분의 회사를 살리고 남은 평생을 풍족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고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 눈에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이 100억이 그의 5년 옥살이를, 제 찢겨진 양심을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들 눈에 저는 돈을 구걸하러 온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던져주며 꺼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욕감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돈을 찢어버리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빚에 시달리는 집, 절망에 빠진 남편, 깡패들의 위협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존심과 잔혹한 현실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수표는 받았습니다. 저는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돈은 받겠다고. 하지만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 마음이 편해지라고 받는 거라고. 돈으로 혈연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게 놔두겠소. 하지만 이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겠소. 부모 자식의 인연은 계약서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비서는 놀라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사모님이 서명하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뜻을 명확히 전하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수표와 단추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또다시 돈의 힘 앞에 굴복한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참아.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아플 수도 있지만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뇌산다. 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진실이라니.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단순히 태진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날 밤 태진 씨는 박 회장이 시킨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차에는 한 여자가 더 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동산 재벌 최 회장의 딸 유라 씨였습니다. 태진 씨는 바에서 유라 씨에게 약을 먹인 뒤 박 회장의 사업 파트너에게 상납하기 위해 호텔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인신매매, 성상납. 제 남편과 의붓아들은 단순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유는 유라 씨가 예상보다 일찍 깨어나 자신이 납치된 사실을 알고 태진 씨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 통제력을 잃고 트럭과 충돌한 겁니다. 음주운전보다 납치, 성폭행 미수죄가 훨씬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박 회장은 겁에 질려 민준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효심과 사모님의 무지를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유라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녀의 가족이 진실을 밝혀내 민준 씨를 도운 겁니다. 어젯밤 민준 씨와 함께 있던 여자가 바로 유라 씨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저는 악마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착한 아들을 추악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 자신과 제가 평생을 바친 그 가족이 역겨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회장, 태진이, 당신들이 나를 속였어. 나를 꼭두각시처럼 이용했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더 이상 울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엄마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택시는 악마의 소굴처럼 느껴지는 익숙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회장과 태진이가 소파에 앉아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박 회장이 제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돈은 얼마 받아왔어?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돈 여기 있어. 100억. 당신들 빚 갚기에 충분해. 100억이라는 말에 두 부자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가방을 뒤져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진이는 수표에 입을 맞추며 외쳤습니다. 살았다 아빠. 100억이라니 진작 엄마한테 더 달라고 할 걸 그랬네. 박 회장은 합의서를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인연을 끊자고. 좋아. 이 돈만 있으면 그놈 따위 필요 없어. 당장 서명해.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치가 떨려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돈밖에 몰라? 이 돈이 내 아들의 피눈물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박 회장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감옥 몇 년 살고 이만큼 벌어왔으면 남는 장사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해, 그날 밤 차에 누구를 태웠어? 무슨 짓을 했길래 사고가 난 거야? 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회장이 끼어들며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어쩔 건데?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겠어? 민준이는 남의 자식이니까 형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제가 20년간 남편이라 부르며 살아온 남자가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당신들을 신고할 거야.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 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누가 당신 같은 미친 여자 말을 믿어주겠어? 그리고 잊지 마. 당신도 공범이야. 당신도 우리랑 같이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닥치고 돈이나 세. 그는 수표를 들고 태진이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두고 봐. 내 아들의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갚게 해줄 테니. 다음 날 새벽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100억 수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제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색 고급 세단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타세요, 아주머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차 안에서 유라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주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민준 씨가 다 이야기해 줬어요. 어릴 적 아주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민준이 이야기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가 아직도 나를 많이 미워하겠지. 유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그래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돋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를 쫓아낸 것도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유라는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교도소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말도 전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자신은 감옥에 가도 괜찮으니 제발 자기 엄마를, 아주머니를 지켜달라고.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면 아주머니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요. 저는 가슴이 미어져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바보 같은 아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지키려 했는데 저는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할까?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속죄하고 싶어. 유라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죽지 마세요. 사세요. 살아서 그들의 죄를 밝히고 민준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민준 씨의 상처도 아물 수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유라는 제게 민준이가 감옥에서 쓴 낡은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민준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평안하다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아들의 글은 점차 절망과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유라의 아버지가 진실을 알려주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살아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짓밟은 모든 이들에게 빚을 갚아줄 것이다. 피의 빚은 피로 갚는다. 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죽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저는 그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부자는 어젯밤의 광란의 파티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그가 숨겨둔 비밀 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쉽게 버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뒤에 걸린 거대한 그림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한밤중 저는 서재로 다시 들어가 무거운 그림을 옮겼습니다. 예상대로 벽 안에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무엇일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첫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던 그 운명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다발과 함께 검은색 장부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박 회장의 모든 비리를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품에 숨기고 날이 밝기 전에 그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제가 가져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 박태만과 의붓아들 박태진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범죄를 은폐한 제 죄를 자수하러 왔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의 뇌물 거래 증거와 5년 전 사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박 회장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두 부자는 민준이가 준 100억 수표를 앞에 두고 돈을 세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본 박 회장이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여자,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뿐이에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라고요. 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감옥 가기 싫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 네가 오늘을 생각했어야지. 두 부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 역시 다른 경찰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리서 검은 세단 옆에 서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있어라, 아들아.
엄마는 이제 죗값을 치르러 간다. 너는 부디 행복해야 한다. 법정의 날. 하늘은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비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제 죄를 인정했습니다. 제 옆에는 절망에 빠진 박 회장과 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그들의 추악한 범죄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징역 20년, 태진이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쓰러지고 오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범죄 은폐 및 수사 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의 수감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참회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유라가 가끔 면회를 와서 바깥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를 더욱 키웠고 제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제 마음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5년 만에 나서는 교도소 문 앞,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낡은 옷 가방 하나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익숙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유라가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훌쩍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민준이의 단단한 팔이 제 깡마른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는 아담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던 꽃들과 햇살을 향해 활짝 핀 해바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꿈꾸던 노후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저희가 함께 사는 것은 서로에게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유라랑 손주 데리고 꼭 찾아뵐게요. 저희 곧 부모가 돼요. 저는 행복에 겨워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하늘이 마침내 제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평화로운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찾아오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냈습니다. 어느 해 진력, 저와 민준이는 맨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주고 이런 평화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흘려보내요, 어머니. 저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와 용서라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파멸을 부르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는 어떤 상처든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